이거 안 돼. 이거 조금 그래 가만히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구교대 장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행 안내를 잠깐 드리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집을 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이 발표 자료집에 1시 30분부터 인사, 발제, 서평, 답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김성국 교수님이 야심차게 동아시아 사회 이론의 모색에서 하나논리라는 저술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 책을 도양철학을 전공하는 네 분의 전문학자들을 통해서 한번 서평을 받아보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루어지게 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서평자가 각각 나오셔서 준비된 발표를 하시겠고 그 앞서 김 교수님이 저술에 대한 배경이나 주요 이론 또는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를 2시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서평이 10분씩 40분간 이루어지고 서평에 대한 답변은 모아서 김 교수님께서 서평이 모두 끝난 뒤에 한 10여 분 답변을 해주시고 휴식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부터는 한 4, 50분간 여기에 생각 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철학 전공자, 사회학 전공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마디씩이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자리는 허유 하기락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 사업회입니다. 허유 선생님께서 동서 철학을 모두 깊이 공부하셨고 문학, 그 다음 정치사회 쪽까지 폭넓게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학제관적 연구라는 어떤 그런 지평에서 김성국 교수님이 책을 펼쳐서 배운 제자는 아니지만 평소 허유 선생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또 따르던 분이시길래 어떻게 보면 허유 선생님의 그 이론을 사상을 개선 발전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가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자유롭게 감상이나 질문이나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해주시고 총평은 김주환 우리 이 모임의 공동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발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서평에 대한 그 얘기는 최소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허유 하기락 선생 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의 한 분이시고 제1대 낙동강 문학관 관장이신 박찬성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 맡은 분들도 번거롭지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명패도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하는 박찬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윤수 교수님과 서평야로 참여하신 네 분 박사님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허유 선생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허유 선생께서 열어놓은 주체적 한국적 아나키즘 이론을 김성국 교수께서 개성하여 동아시아 아나키즘으로 확대 완성한 것은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사회 이론의 모색이라는 방향을 잡고 하나 논리라는 독창적 선구적 사회 이론을 구축하신 김성국 교수님의 업적은 가히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국 교수께서는 학교의 원로 위치에 계시면서도 젊은 학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시대 기고봉과 토론하는 퇴계선생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2022년 11월 5일 한국 제1세대 철학자이자 아나키스트인 하기락 박사의 유품이 낙동강 문학관에 기탁되어 상설 전시된 일은 한국 문학관 역사의 최초의 일입니다. 이것은 문학관의 영광이자 자랑으로 인문과 예술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문학관의 융복합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생의 학문적 성과가 가시적 공간에 정착하게 되고 아울러서 학문적 유덕을 기리고 탐구하려는 허유 선생 기념사업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을 문학관에 주시어서 뜻깊게 쓰기 위해 차곡차곡 전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의 남다른 관심과 고귀한 뜻을 높이 취하드립니다. 특히 허유 선생님의 육남인 하영우 선생님의 효심과 낙동강 문학관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문명종합잡지 사상계 재창간 3호 2025년 가을호에는 조성환 원광대 교수이자 주관으로 계신 선생의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과 아나키스트의 성지 함양군 안디면 그리고 낙동강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품을 사진으로 소개했습니다. 퍽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낙동강 문학관에는
허유 선생님의 일본 유학 시절 사모님에게 보낸 시간문 14통이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6년 10월 24일 하창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처 순준에게 6장의 긴 편지글 속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다른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진 이 나라를 다시 일바시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대받고 압박받는 이 백성을 도탄 속에서 건져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선 청년 학도가 모든지기 해야 할 공부일 것이요. 그러한 학도의 아내가 된 당신도 각오가 달라야 할 것이며 모든 고생도 친절함이 오를 것이요. 양심 있는 조선 사람이라면 한복의 영화 같은 것은 벌써 멀리 등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우리는 악착한 고생살이를 각오합시다.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따뜻한 애정만은 해마다 더 깊어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갈 때에는 우리의 영석이와 맏아들입니다. 영석이와 그의 동무들께 이 문제를 남겨두고 갑시다. 조선은 어떻게 하면 다시 힘있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읽어드린 짧은 글 속에 조선 독립 곧 조국 해방을 위한 조선 청년의 공부와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인내와 당위성, 후보가는 따뜻한 사랑, 당대의 뜻을 못 이루면 맏아들 영석이와 그 동무들에게 문제를 남기자는 미래 세대에 이어지는 영속적 사명감이 담겨 있습니다. 90년 전의 편지글에 나타난 허유 선생의 사상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분 저 후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이성진 이렇습니다. 상주에서 대구까지 200일 오늘 아침에 탱크를 몰고 왔습니다. 그 탱크가 다른 것이 아니고 타고 보니까 아주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또 다른 승용차들은 설설 비킵니다. 트럭을 몰고 교육대학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 대를 이어서 2대 낙동강 문학관장으로 이제 곧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허유 선생님 기념사업회에 적극적으로 찬동도 하시고 또 행사에 크게 기여하시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네.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관장의 뜻을 받들고 기념사업회 일도 열심히 돕는 관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저 자신으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찾는 일에 몰두하며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김성국 교수님을 깃발하게 하며 기념사업회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힘껏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관장님께서는 첫 모임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족 대표로 하영우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멀리서 또 가까이서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키스트 철학자 박일학 선생의 8남 1녀 중에 7번째, 누님 한 분 빼고 제가 7번입니다. 이제 저는 뭐 공부는 한다고 조금 했습니다만 경영학 뭐 이런 쪽을 했는데 사실상은 잡학을 했고, 좋은 말로 말하면 자유인이고 쉽게 말하면 장놈. 그래서 평생을 저도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가끔 조금씩 성공하고 대부분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늘 그 자주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가끔 조금 성공했단 말은 사고하는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럴 때 제가 서울 올림픽 관련해서 건축 문화 사업을 했거든요. 마침 그때 하박사가 필생의 사업을 하고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대 동서진영의 냉전이 세계적으로 극심하던 시절에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고 남북한은 전쟁까지 겪으면서 엄청난 분단의 시대를 겪고 있을 때 그 올림픽이라는 게 군사 정권의 주체들이 자기들이 뭐 5.18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 정권을 찬탈하고 했던 것을 이렇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올림픽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노태우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뭐 현대그룹 정지용이다 뭐다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980년 올림픽은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는데 만족대입니다. IOC 회원국이 167개국인데 80개국만 참석했어요. 미국하고 한국, 일본, 뭐 영국 이쪽 다 불참했어요. 그다음 1984년에 미국 LA에서 그 LA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는 소련, 뭐 동독, 폴란드 뭐 이쪽에 동구권이 싹 빠지고 그래도 좀 참석국은 좀 많았죠. 한 140개국이 참석했고 88년에 그 국내에는 이제 민주화 87년 민주화 헌결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드디어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올림픽 관련 건축 문화 운동 문화 사업을 좀 하느라고 쩐이 좀 돌아가가지고 박일학 박사의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에 제가 기획실장 뭐 이런 걸 맡게 돼가지고 주로 하는 역할은 돈을 좀 많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비용이 한 세계 16개국에 소련, 뭐 폴란드, 미국, 일본, 과야나 남미 과야나까지 세계 16개국의 그 아나키스트들을 초빙하는데 올림픽이 10월 2일에 끝나고 10월 28일부터 4박 5일간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뭐 모시고 이러면 호텔 숙박이 되는 걸 치면 한 6박 7일 동안 그 하박사가 주동해서 만들어낸 사제로 한 그때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한 1억 할 때 한 1억을 들여가지고 하박사의 수건 사업인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나키스트 운동은 약간 음지에서 양지로 바로 나오지를 못하고 조금 서자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노태우는 북방정책을 하고 소련과 수교를 하려고 했어도 이렇게 이제 평화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소련서 오고 폴란드서 오는 걸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틈타가지고 이제 저도 좀 나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많은 실패를 하느라고 하박사 분한테 별로 기여한 바는 없고 특히 이제 후속되는 박일학 박사가 한국 아나키스트 1세대의 마지막 아나키스트다 이렇게 많이 일컬어지는데 그 2세대의 선두주자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유명한 사회학자로서 1980년대 후반에 대구에서 하박사가 주동해서 하고 있던 대구 경북 아나키즘 연구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합류를 하고 말하자면 사회적 서성으로 모시고 그 부산 경남 아나키즘 연구회를 만들고 또 그게 발전해서 한국 아나키즘 학회를 창설하고 발전시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 2세대의 제가 표현하면 마탕녀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윤수 지난번 대한철학회 60주년 할 때 그 대한철학회 회장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예학 특집 그 학술대회도 하고 했는데 그 장윤수 교수님이 오늘 젊은 학자들 우리는 이미 서울 올림픽 할 때가 제가 37세였는데 그게 벌써 37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선친은 77세였습니다. 77세에 헌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서울의 여관방에서 청진동, 종로의 청진동의 여관방에서 열흘씩 보름씩 한 달씩 머물면서 대구에 있었으니까 집이. 그래서 제가 마침 서울에서 조금 돌아가가지고 종로에 사무실도 하나 얻어드리고 또 대회 끝나고는 국제평화협회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끝나고는 국제평화협회 사무실을 이제 숙소 겸 오피스텔이죠. 좀 낡은 건물이지만 3층 건물 하나 얻어드리고 저도 올림픽 끝나고는 이제 귀촌 시골로 이제 왔기 때문에 올림픽 끝나고 제가 그 사무실 마련해드리고 한 1년 정도 운영비 하라고 좀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장 자식들 중에서 제가 거의 말썽꾸러기였지만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할 일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찬선 회장님은 하박사의 철학과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우리 하박사가 그 대구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있던 집과 문제는 없다. 논밭 이거를 큰 재산은 아닙니다만 100% 몽땅 내놓고 안희 고등학교를 설립했거든요. 그래 우리 박찬선 관장님이 안희 고등학교 교사로 가기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장남이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가업을 하고 이 동생들하고 다 돌봐야 되니까 못 가고 맞죠? 그리고 우리 김주환 회장님은 하박사의 제자이면서 마지막 노년기에 한 20년 이렇게 도반 말하자면 동반자 역할을 하셨어요. 시인이면서 철학가이면서 동반자 역할을 하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하박사가 늘 남의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평생 남의 칭찬하는 거 못 봤는데 나를 일부러 불러서 내가 조금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니까 불러서 이분을 가르치셔. 아주 매우 탁월한 분이니까 네가 잘 대접해라. 이 말 실수하지 말고 그 소리를 한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로가 한 몇십 년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더 길게 하면 말만 길어질 것 같고 마지막 저 인사말은 우리 시인이자 철학자이신 김주환 선생께서 학일학 박사에 대한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때 낙강문학에 그 쓰인 하박사와 시인들하고 뭐 이런 그 인연들을 쓰는 마지막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글이 몇 줄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자유인 학일학은 가고 학일학이 그처럼 간주했던 인간의 해방과 실존의 자유는 이제 후세대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지만 그래도 이 모임의 성격 또 학일학 박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20분 정도 김성국 교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조금 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뒤에도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고 한 10여 분 정도로 죽여주셔도 좋고 어쨌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국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화의 대가이자 구유 선생님의 활동 거점이었던 대구에서 귀중한 기회를 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유 선생님 기림사업회 박창선 김주환 회장님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주례하시는데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강윤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행사는 제가 참 지난 몇십 년간의 그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어떤 행사보다 개인적으로 뜻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참 이렇게 좋은 분위기 그리고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차를 대접받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만큼 참 장 선생님의 그 어떤 헌신을 비롯해서 이 대구 문화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깊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에 참으로 훌륭한 참 미리 저는 토론문을 보았습니다만 참 이 구구절절 참 이 배움과 경제의 말씀이 가득한 글을 작성해 주신 네 분 토론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점심 식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본 행사를 지원해 주신 하영호 선생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 책의 내용보다는 내가 이 책을 써줄 때 학일학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책의 피어들어가는 천국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선생님을 뵙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천부경을 알았을까? 사약자를 알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참 1992년도에 그 대구 수성동 단팅에 제가 찾아가서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그야말로 참 이님의 스승님으로 또 실행의 선생님으로 모시겠다 하고 배우고 나서 거기 91년인가 93년인가 그때 만났을 때 그 책을 주셨어요. 조선철학상 초판이 있고 난 개정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철학사의 책이었어요. 앞에 우주 탄생부터 시작해서 조선상 그때 잘 이해를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쓰고 이제 화담 철학하고 그 원효의 화쟁 사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천부경은 보니까 뭐가 있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천부경에 관한 해석이 한 120개가 나왔습니다. 네. 철학자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전병훈 선생 정신철학 통편을 쓴 그 위대한 그 한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1910년대인가 그 무렵에 그 활동하신 분이에요. 중국에 가서 아주 날린 분이.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천부경 해설서를 쓰고 난 이후에 철학자라고 특히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천부경 해설을 한 사람이 있을까? 안우성 박사님은 이제 그 이전이니까. 그래 놓으니까 내가 거기에도 쭉 많이 그 천부경 해설을 읽어보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아주 뭐 풍부한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명료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전공을 짚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천부경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그 앞으로 글을 쓰나 그건 왜냐면 수십 가지 관점에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책에서부터 그걸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이 쓴 그 천부경을 이 해설을 한 것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천부경을 얼마만큼 그 높이 평가하느냐면 그 책에 조선 철학사에서 화담 선생님을 글을 쭉 썼으면서 있는데 화담 선생께서 만약 천부경의 무엇을 접했더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 그런 기절까지 있어요. 그래 그만큼 왜냐하면 그 이 화담 선생의 기철학을 허주 선생이 굉장히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절이 있는 것을 보아서라도 허주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천부경에 대해서 어떤 뭔가 신뢰를 할까 존경의 염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화쟁에 관한 것은 뭐 그건 참으로 참 우리 한국의 철학에 있어서의 뭐 어떤 정말 대표 상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선생님의 그 기철학 중심은 여기 뭐 장재 강윤수 선생님께서 당시 기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기철학의 전통은 흘러가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갖다가 기의 개념과 리어의 개념과 힘의 개념과 합쳐서 이렇게도 한번 보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기라 선생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천부경을 제가 몰랐을 것이고 저기 있을 수가 없고 사약자가 천부경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나키즘을 이제 받았는데 그 아나키즘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의 개념 저는 뭐 아나키즘이 뭐냐 물으면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해방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뭐 사회적 해방 어떤 사람들은 평등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평등으로도 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주의와 뭐 사회주의, 마크스주의 이런 것들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원래 사실 아나키즘이 그 양자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 가지는
지금까지는 마키즘과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지만 앞으로는 그걸 아마 철학자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화해할 수 있는 어디 아마 그 선생님이 주하고 계시는 그 기철학에 있어서 그 유물론, 유심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역시 이제 저도 여유가 생기게 보니까 이 자주인의 개념, 물론 자주인의 개념은 우리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그 학회 이름을 학회가 아니라 그 단체의 모임을 자주인 연맹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학술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아나키스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스트를 뭐라고 부르면 그런데 역시 자주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영어로는 셀프 마스터가 되어 있는데 마스터의 개념은 조금 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한테 그 영어 표현으로 마스터를 쓰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걸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동양적인 어떤 그런 주의 개념으로도 자주인을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은 훨씬 좋지 않겠나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뭐냐 이게 아주 옛날에는 뭐 이렇게 투쟁하고 저항하고 이런 표상이었지만 이제는 우선 너 자신부터가 중요하니까 이 자주인의 개념이 좋고, 또 이걸 제가 과감하게 나갈 수도 이런 빌 수도 있는 게 그 김조한 선생님께서 박일학 선생님의 그 사상을 정리하면서 자유와 해방 문제, 자주인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학 쪽에서 보았을 때도 이래 해석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아나키즘이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역시 서구 사상이 한 만큼 일을 다 했어요. 서구 사상은. 그래서 항상 우리 동양에서 이 순환이 있듯이 일단 이제 서구 사상을 지나면 이제 동양 사상의 차례가 온다. 올 것이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중요하고, 그러면 동양 사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존의 서구 사상이 이루어놓은 것을 승계도하면서 또 그걸 고칠 수 있느냐? 이럴 때 저는 아나키즘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왜냐? 사실 서구보다도 일찍 동양에서 아나키즘이 발상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동아시아 개인주의 아나키즘이라고 부르고, 서구적 아나키즘도 유용하냐? 앞으로는 이런 개인의 각성, 수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개인주의 아나키즘, 이 훨씬 21세기부터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이미 상식처럼 되었습니다만 노자나 장자라든지 다 우리는 아나키즘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나키스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가하는 말을 듣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가 아나키즘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육아 아나키즘을 대동사상만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20세기 초에 있던 그 장백인이라든지 강유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아이면서도 그 생각이 혹은 완전히 아나키스트적인 방향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육아도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학 쪽에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이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 아나키즘을 발전을 시키려면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새로운 정치 경쟁을 이런 것들 해놓았지만, 역시 그 출발점 토대는 철학적에서 새로운 경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내만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만 그것도 대한철학계에서 배웠습니다. 진여원 선생이 가톨리노 말라브라는 웬 사람의 아나키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성 정말 대단한 분이고 자기 스승이 대리다인데 그 책에서 지금 현대 철학을 주름 잡고 있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스트, 국위 구조주의 철학 계열의 대가들이
서구 철학의 대가들이 전부 다 아나키즘을 활용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예전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프로스코 대리다 무슨 아감된 이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아나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을 다 자기들이 중요한 목표로 쓰고 있으면서도 난 자기는 아나키스트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무의함이라든가 혹은 철학적으로 취약합니다. 아나키스트. 물론 우리 그 과거의 고전적인 그 동아지역 전통은 클지 모르지만 서구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우리가 보아지는 뭐 스틸러라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들 수는 있으면 아주 약하거나 철학적 시간.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공이 지금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철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철학계로서뿐만이 아니고 동양 철학 또 하기락 선생님이 철학자로서 아나키즘을 하신 것이니까 뜻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장윤수 선생님이 장제의 기철학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정말 참 아주 훌륭하고 책을 정말 그걸 이때까지 공부한 건데 꽤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이거 좀 불안한 안 좋아요. 제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명사상이라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책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던 것들이 이게 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 맞다는 것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고 특히 그 무슨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이 되셨지만 그 왕수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천이 왕양명으로 알고 있는 그건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그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언급하고 참 제가 마음에 안 들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그 생각을 말씀을 하시라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상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근데 아마 뒷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려고 많이 절제하신 것 같은데 논평자, 서평자 네 분들이 했던 그 서평을 저도 면밀히 읽어보았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주장에 찬동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하시려는 이런 작업의 의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소병선 선생님을 비롯해서 찬동을 하시고 어떤 한국 사회학의 서구 이론의 어떤 의존도를 넘어갔고 독자적인 이론 지평을 개척하려는 그 도전적 시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공은 다르지만 모두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양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 하실 얘기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평을 이미 전달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받아 계시는 이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지라 해갖고 또 추가로 이 서평 자료를 내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선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전공자로서 구체적인 조언을 조금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 서평자 선생님들 그 분량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10분 이내에서 가능하면 요령껏 본인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우선 소병선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선 선생님은 전공이 동서비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전공인데 동양철학, 서양철학 두루 많은 공부를 하셨고
특히 많은 그런 동의를 표하면서도 소 선생님 하시는 그 서평에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 가운데에 김성국 교수님께서 앞으로 연구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야겠다 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천부경의 수리구조를 피타고라스 수론하고 비교를 하고 엘레아파 모자사상과 비교하면서 어떤 김성국 교수님의 이론을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비록 점잖하지만 또 하실 말씀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1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2인 땅을 생한 것인가 또는 해가 중개가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무려 또 10여 쪽이 되는 연평문을 쓰셨는데 좀 요령껏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장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선생님 글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호의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서재본으로 받았는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을 펼치고 처음 느끼기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부족한 책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 책이 부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자신의 책에 대해서 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까? 제가 이것을 놓고 몇 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때 부족할 때 이 부자는 한자의 그 풍요로울 부자이죠. 우리가 부자. 그 다음에 족자는 이제 그 발족자, 족발족자.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rich and sufficient. 그러니까 풍요롭고 풍족하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천재는 책을 2번 읽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이 서평을 잘 토론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4쪽짜리 이제 페이퍼를 주셨고요. 5번 읽었습니다.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의 그 하나 논리의 구성을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누워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서평할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이 자체적으로는 하나의 빈틈이 없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논리의 어떤 구성 체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서평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제 서평문에는 2가지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김성국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외재적 원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외재적이냐면 이제 하나를 이제 천으로 보고 2를 지로 보고 3을 사람으로 보고 이게 다 숫자 1, 2, 3이지만 다 천지인 합인의 하나 이렇게 외재 바깥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 논리의 외재적 원리다. 그런데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역시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를 말하고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수론에서는 1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재적 의미, 2가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 그리고 3이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 그리고 10이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김성국 선생님의 어떤 연구 작업에 이 피타고라스의 수론을 좀 응용을 해서 수의 천지인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향하는 어떤 원리도 있지만은 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1이라고 하는 수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철학적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피타고라스 수론과의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장윤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자 도덕경 파트의 이제 그 도덕경 제42장에 도생엘 1생이 2생 3, 3생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국 선생님께서 이제 돈은 그러니까 도생을 할 때 일은 천이고 일은 지고 3은 이제 사람이다. 그리고 삼생만물할 때 3은 천지인으로서 삼생만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평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생각했어요. 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맞다. 그 김성국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천지인 삼세만물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퍼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쪽입니다. 그 매듭말에서 둘로 올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성국의 위에 논의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혼자서 붙였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부정할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김성국의 위에 논의를 받아들인다고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쭉 읽으려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시면요. 1쪽에서 제가 이제 그 필요한 파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김성국 선생님의 하나 논리 동아시아 사회론의 모색은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동아시아 전통 사상에 기초한 하나의 새로운 선구적 독창적 연구 전형의 한 사례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에테인드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충실하게 이해한다는 것과 고유한 한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당신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말로 내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고유한 한계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어에서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틱은 비판인데 비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알려면 그 사람을 적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 논리라는 텍스트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제 마음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논리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 텍스트는 천부경 1쪽에 그 2번 김성국의 하나 논리와 피타고라스의 수론에서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김성국의 하나 논리는 기본적으로 유골 도선의 철학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유아주신 개인주의가 하나 논리의 중심에 있으며 그 뿌리에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쓴 까닭은 선생님 스스로는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제 혼자 이제 상상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자신의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에,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에 한글을 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내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바깥으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암묵적으로는 이 텍스트 안에는 학자로서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에는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사상은 천부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골도선의 철학이다. 여기에 양자역학의 사유, 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성철, 그리고 왕양론이 있다. 김성국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타고라스, 엘레 학파, 특히 파르메니데스는 스토아 철학. 제가 여기서 스토아 철학을 얘기할 까닭은 뭐냐면 김성국 선생님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율적 존재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스토아 철학파들의 생각이 뭐냐면 신조차도 물질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헤겔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이 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해겔의 생각입니다. 신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게 해겔의 생각인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겔이 신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정신조차도 물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학파의 생각이에요. 근데 김성국 선생님 하나 돌리는 그 스토아학파의 철학적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이제 내재적 그 범신론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는 이제 이건 스피노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서양의 높은 철학 사상의 활용도는 그에게 체득되어 하나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난공불락의 성체이어서는 보인다. 그러나 보에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제가 전개를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타고라스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3쪽에서요. 3쪽에서 제가 이제 뭘 특이하게 잡았냐면은 그 주 8번을 봐주시면요. 인용문 이게 하나 논리 텍스트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차후 학대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천부경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음양을 의미하고 책임자 대3 합육의 풀이 과정에 음양 이수 논리가 적합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김석진의 견해를 따른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천부경에는 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인데 이 2라고 하는 것을 김성국 선생님께서 놓치지 않고 음과 양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저는 이제 대단히 탁월한 어떤 식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피타고라스에서는 1, 2, 3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는 숫자 1, 2, 3, 10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그 인용문 9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오른쪽 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인용하여 사물이 갖는 수학적 요소는 한낱 감각적인 것과 이념을 다 같이 벗어나서 이 양자의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이 왜 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의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도생일, 일생일, 이세성, 삼생 방문할 때 왜 노자가 도생일이라는 수를 도입했느냐, 도가 추상적이란 말이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이념적인 것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 2, 3을 통해서 삼생 만물. 그러니까 도생 만물 해도 되는데, 도가 만물을 생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노자는 1, 2, 3이라는 숫자를 도생 만물 속에 집어넣어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에 양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역시 천부경도 그와 같은 논리 속에서 1, 2, 3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인용문 10번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인 감각적 측면을 다 같이 지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 또는 1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 사이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을 양쪽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가 철학자들이 왜 수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천부경이 1, 2, 3,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의 내재적 원리로서의 철학적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쪽에 보시면은 그 인용문 11의 세 번째 줄, 모든 사물은 하나의 참여함으로써 바로 이 하나인 것이며,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그러나 사물이란 본래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고유하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솔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김성국 선생님의 하나 논리에는 그런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쪽으로 가면 이명호 13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모방이라는 표현을 갖고 분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분유라고 하면서 이제 1에서부터 이제 2, 3, 4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면서 대립의 관계가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우 선생님이 1002상할 때 2를 음양으로 본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2에다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 대립을 놓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삼가망상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 인용문에서는 그 중간쯤에 보시면 사물에는 두 개의 원리가 즉 하나가 아닌 복수의 신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복수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개의 원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동양은 이것을 전통적으로 음과 양이라든가 동과 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피타고라스는 10개의 범수표를 만들어서 그 대립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 노자는 도덕적 중시장에서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유무상생이라든가 난이상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양적으로 이해하면 음과 양이라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1과 2의 원리에서 볼 때 1이 능동적 원리이고 2는 수동적인 물질이 된다. 넘어가서 6쪽으로 하겠습니다. 6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1과 2는 본래 그 자체가 1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과 2지만 본래 그 자체는 역시 하나라는 것이죠. 1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용문 17에서 두 번째 줄 1은 2를 거쳐서 계속 전진하지만 그 1이 이렇게 무한정한 다수와 다시금 통일주로 되었을 때는 이제 3이 된다. 3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완전자로 간주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는 3 이하의 크기라고는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모든 물체는 3이라는 숫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뭐 삼생만물할 때 왜 삼생만물이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3이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모든 사물에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주장에는 뭔가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만물이 현실적인 것이 된다라고 피타고라스의 수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명문 18번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수로서의 4는 2가 완성된 것으로서 이 2가 자체 내에 복귀하여 만들어진 통일체이자 대립되는 2의 제곱으로서 자기 동정성을 이룩한 사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는 이미 2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2가 이 자체를 보면 또 이 2가 각각 그 하나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속에도 또 1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2의 제곱이 등장해서 이제 4가 완성되는데 이것을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제 완전한 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 19에 엠페더클레스의 그 금원시를 보면 스스로 영원 자연의 샘과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도덕경 제42장의 논문을 쓸 때 이 피타고라스에서 사는 노자의 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7쪽으로 가서 인용문 20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 2, 3, 4가 등장하면 이걸 다 합하면 10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4는 수로서 다시 한번 가장 완전한 것에 해당된다. 이때 4는 수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10에 다다르고 나면 다시 10은 단일체, 즉 하나, 1로 간주됨으로써 새로이 시작해야만 한다. 마치 천부경에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1, 2, 3, 4, 10을 말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밝혀주는 것을 하나 논리에 집어넣으려면 이것을 하나 논리의 어떤 내재적 원리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도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국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신, 도, 불성, 천지, 하늘로서 우주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엘레아파에서 이 크세노파레스는 1이라고 하는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정국 선생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를 뭐 도, 불성, 뭐 천지, 하늘로서 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김성훈 선생님이 하나 논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셨으니까 이 하나가 크세노파레스가 주장하듯이 이런 신이다라고 주장하듯이 그 하나를 좀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엘레아파라고 하는 것은 룰을 규정하는 철학일 때 파르메니데스의 의식 속에서는 인용문 23에서 볼 수 있다시피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단순히 물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적 사유 안에는 이미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김성구 선생님께서 그 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의 대립으로 봐서 풀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아주 탁월한 식견이라고 보고 그 생각이 파르메니데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김성구 선생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장윤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인용문 28에서 고가에서 거론하는 도는 하나 논리에서 본질을 규정하는 하나와 동등한 것이다. 저도 사실 이 원리스도 엄청나게 고민했거든요. 김성구 선생님이 영어로 표현하실 때 The oneness magic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왜 원리스지, 왜 원리스지, 원리스지 한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처음에는 Ich weiß das nicht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왜 원리스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이해가 돼버려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을 때는 질문이 성립되는데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와 동등한 것이다. 따라서 도생의 일은 천부경의 천지인 합일의 일, 즉 하늘을 의미하고 일생의 이는 지일의 땅을 의미하고 이생삼의 삼은 일삼의 삼,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삼생만물의 삼은 석삼극의 삼, 천지인 셋, 혹은 주역에서 천지인 삼재의 삼을 뜻한다. 자, 이러한 김성국의 논의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말은 해두어야겠다. 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이인 땅을 생한 것인가? 또는 이가 땅이라면 땅이 3인 사람을 생한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생삼의 삼은 사람이기에 왜 삼생만물의 삼은 똑같은 삼인데도 천지의 3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도생일의 일이 하늘이라면 도는 하늘을 생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 논리에서 하나는 도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습에 대한 구원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성국의 위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단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밝힐 뿐이라 했고요. 네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김성국의 하나 논리는 선구적 동창적이다. 둘째, 그의 하나 논리는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의 하나 논리의 구성에서 그 어떤 허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그는 유아유신 개인주의자로서 왕양명적이다. 저는 이 유아유신 개인주의자 이 표현을 쭉 보면서 이건 양명학이잖아. 이거는 양명학이잖아. 그때 어떤 텍스트에 보니까 이제 왕양명과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 오직 유에서만 유가 나오고 무가 나올 수 있다 말함으로써 그는 스타주의자이다. 다섯째, 그는 깨달음을 임플리시트하게 지니고 있는 붓다주의자이다. 여섯째, 그는 내재적 범신론자로서 스피노자적이다. 마지막, 후학으로서 나는
그런 것부터 배워봤다. 서평 내용도 방대하고 발표 시간도 길지만 제가 끊지 못했습니다. 왜 끊지 못했냐면 이 글을 쓰시는데 들인 노력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하나라도 김성국 교수님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끊지 않고 봤습니다. 이 글을 제가 건의하는 건 이걸 묵히지 말고 논문 형식으로 좀 더 만들어 갖고 사회사상과 문화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잡지에 투고하셔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안효성 선생님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 선생님도 한화논리를 현대 문명 전환기에 정신적 나침반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성국 교수님 평생의 어떤 사회 결실이 이 하나의 논리이고 동아시아형 통일사회 이론으로 또 높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전공자로 이제 별치로 해가 몇 가지 질문들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김 교수님에게 이게 어차피 내용이 다 갔으니까 여기에서 한두 개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 듣고 싶으신 걸 택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